야, 너 진짜 독하다. 명절에 내 시어머니가 차려준 음식 사진 올려놓고 뒤에선 이 난리. 그 노인네가 알면 너 진짜 죽는다. 알게 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게 저 곧 재산이지. 내 폰에 사망 예정자라고 저장해놨는데 뭐. 어머니,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네? 아, 미준이 간식이요? 아, 어머니 그거 유통기한 지났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애한테 먹여요? 제발 제발 저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봤지? 저렇게 조용히 눈치 없이 사는 게. 저 노인네의 임무야. 난 내 인생의 상속 일자만 기다리면 돼.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내 임무? 내 진짜 임무는 너희를 이 집에서 쫓아내는 거야. 내 폰에 저장된 내 이름 곧 죽을 년이 아니라 이제 곧 집주인 변경이다. 이지혜! 여러분, 다음 내용을 들으시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저를 곧 죽을 년이라고 불렀지만 그건 겉모습만 보고 얕잡아 본 오해였죠. 사실 저는 국내 굴지의 섬유 기업 대성 섬유 회장이었던 남편의 유산과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 그리고 부동산까지 합쳐 15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재벌 사모님이었습니다. 올해 73. 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눈빛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제 내면은 늘 가짜 엄마라는 가면 뒤에서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제 삶은 고독과 성공의 역설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직후 고아가 되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악착 같은 근성으로 삶을 개척했습니다. 저는 제 성공을 증명할 완벽한 가족을 갈망했죠. 그래서 40대 초반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은 동업자 강 사장의 두 자녀, 아들 강준호와 딸 강은정을 입양했습니다. 제게는 혈육이 없었지만 이 아이들이 저의 완벽한 삶을 완성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상속 문제로 잡음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남편이 제게 남긴 재산을 자녀들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서민 어머니처럼 살면서 제 150억 원의 재산은 따로 관리했죠. 제 직업은 과거 남편과 함께 대성 섬유를 키워낸 조용한 실세 사모님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회사 상황을 점검하고 남편이 남긴 복잡한 부동산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버릇으로 저는 늘 손톱 아래에 흙먼지를 달고 다녔는데 이것은 제가 고아 시절부터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살았던 고독한 과거와 열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이 흙먼지를 통해 제 뿌리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격은 극도로 냉철하고 실리적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계산이 앞섰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게 신뢰할 수 있는 투자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헌신은 그들이 제 곁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려는 보험과도 같았죠. 그 냉철함 뒤에는 가짜 어머니라는 사실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숨겨진 외로움과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버릇이라면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늘 빨간색 실타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는 제가 고아원에서 힘들게 살던 시절 남을 의지하지 않고 홀로 모든 관계와 삶을 엮어내야 했던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실타래는 제 통제 욕구와 만성적인 불안을 상징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20년 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외로움이 심장에 큰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언제든 쓰러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았고 이 불안감은 제가 두 자녀의 진심을 시험할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곧 죽을 것처럼 연기하며 제 전 재산을 걸고 엄마의 진심을 증명할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 경영을 하듯 살았기에 주변 인물과의 관계도 늘 경영 관계와 같았습니다. 아들 강준호, 40대 중반, 대기업 만년 차장. 아들 강준호는 현재 대성 섬유와 협력하는 대기업의 만년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제 눈치를 보며 재산 승계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무능력하고 소심한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저를 김 회장님처럼 대했지 엄마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니다. 며느리 이지혜, 30대 후반, 재택근무 디자이너. 며느리 이지혜는 겉으로는 저에게 천사 어머니라며 눈웃음을 쳤지만 실상은 남편의 유산을 탐내며 저희 수명과 건강 상태에만 관심이 있는 지독한 이중인격자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평범한 서민 시어머니라고 생각했기에 저희 청소와 밥상을 당연한 노예의 노동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제가 남편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파악하고 저의 통장과 보험 증서를 꾸준히 확인하려 시도했습니다. 손자 민준 6세. 손자 민준은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제가 가족 역할을 지속하게 만드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아들 부부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곧 무급 가정부로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좋아하는 묵은지, 김치찌개, 며느리 지혜가 좋아하는 고급 유기농 채소를 이용한 샐러드까지. 저는 그들이 따뜻한 밥상을 보며 저를 사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시는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애 옷 그렇게 두껍게 안 입혀요. 제발 옛날 방식 좀 고집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준이 간식으로 상한 감자 산지 마세요. 저희 민준이 병원비가 더 들겠어요. 이러한 작은 무시와 날선 말투가 느껴질 때마다 저는 그냥 요즘 애들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거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희생과 봉사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족을 위한 희생이 며느리의 휴대폰에 고죽을 연으로 저장된 제 이름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이름은 제 숨겨진 부와 권력을 비웃고 제 헌신적인 삶 전체를 짓밟는 잔혹한 비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이들의 가짜 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150억 원의 재산과 재벌가 사모님의 지혜를 이용해 가면을 쓴 악마 같은 며느리와 무심한 아들에게 가장 통쾌하고 잔혹한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붕괴시킨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자 민준이의 하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지혜는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며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외출한 상태였죠. 그런데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는 거실, 소파 아래로 떨어진 지혜의 휴대폰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정신없이 두고 나갔구먼. 그 순간 전화 수신 화면이 켜졌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 고축을 연! 휴대폰이 덜덜 떨리는 것은 제 손이 아닌 제 영혼이었습니다. 배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말이 어떤 감정인지. 저는 150억 원대 자산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헌신했던 모든 시간, 제가 차려준 모든 밥상, 제가 감수한 모든 무시가 이 차가운 이름 하나로 조롱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며느리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벌가 사모님이었습니다. 감정적인 폭발은 제 존엄성을 깎아내릴 뿐이었죠. 저는 그 대신 냉정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복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민준이의 열부터 내리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를 향한 확인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은주의 휴대폰 잠금 패턴을 알아내야 했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 열쇠는 제 손자 민준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새로 사준 디지털 퍼즐 교구를 맞추며 장난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엄마 폰 잠금 패턴이랑 똑같죠? 이렇게 기억 모양으로 2번 꺾어요. 아이의 말은 너무나 천진난만했지만 제 심장은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민준이의 천진난만함이 지혜의 가증스러움을 벗겨낼 날카로운 칼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깊이 잠든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위에 놓인 지혜의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지만 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민준이가 알려준 대로 정확히 3번 손가락이 움직였고 기기에서 진동이 울리며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화면이 켜진 순간 제 가슴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가장 먼저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은 아직도 곧 죽을 년이었고 프로필 사진은 추석 때 온 가족이 찍은 사진에서 잘라낸 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더 깊은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여러 개의 단체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헬조선 시월드 탈출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열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차가운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안에서 며느리 이지혜는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늙은 쓰레기 오늘도 잔소리 폭발 밥상 차려놓고 감동받으라는 듯 쳐다보는데 진짜 토 나올 뻔 노인 바이러스 옮을까봐 무섭다. 아, 집안 진드기. 진짜 짜증 곧 죽으려니 민준이한테 또 이상한 간식 퍼먹이길래 쌍욕할 뻔. 하이 인간 언제 죽냐? 눈치도 없고 쓸모도 없음. 저는 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노인 바이러스, 집안 진드기, 곧 죽을 년,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심이 며느리의 채팅방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단어로 난도질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불과 10분 전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노인 바이러스라며 저를 비웃고 난 뒤 가족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는 더욱 소름 끼치는 위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에게 최후의 반격을 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깜빡깜빡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은 척, 중요한 통장 위치를 잊은 척, 심지어 아침에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이게 누구 밥상이야? 라고 묻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습니다. 제 연기를 본 며느리 지혜의 눈빛은 기쁨과 흥분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후견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망증이 너무 심하세요. 민준이 안전 때문에라도 정밀 정신 감정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모를 치매에 대비해야죠. 엄마, 은수 말이 맞아요. 혹시 재산 관리도 은수가 도와주는 게. 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들은 저를 무능력한 치매 환자로 만들어 법적 후견인을 신청한 후 재전 재산 150억 원을 합법적으로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곧 죽을 년을 곧 재산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들의 계획을 실행하게 놔둘 리 없었습니다. 그들이 후견인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더 빠르고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 자산 이동. 저는 미리 알고 지내던 신뢰할 수 있는 법무팀을 통해 제 모든 150억 원에 달하는 예금과 증권을 새로 설립한 문화재단 명의로 긴급 이체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을 인출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은행 직원에게 확인했기에 보안은 철통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매각. 저는 아들 부부 몰래 살고 있던 송파구 고급 아파트를 현금 거래로 금매 처분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의 유산 중 제가 유일하게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던 자산이었습니다. 이사 날짜는 며칠 앞으로 잡혔고 잔금 날짜는 그들에게 최후 통보를 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지혜는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저의 가짜 치매 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신체적으로 건강하시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인 기억 장애를 겪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매우 명료하십니다. 지혜는 당황했지만 저는 그날 저녁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지혜야, 준호야, 이제 그만하자. 저는 식탁 위에 휴대폰 캡처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곧 죽을 년이라는 이름과 늙은 쓰레기라는 대화 내용, 그리고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까지. 너희는 내가 곧 죽을 것 같았지? 그리고 내가 치매 환자가 되면 이 150억 원을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았지? 하지만 나는 20년 전부터 너희 탐욕을 지켜봤단다. 어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어떻게 저희 몰래 집을 팔 수 있어요? 이 집은 저희가 살 곳이잖아요. 가족이며 나를 곧 죽을 년이라 저장하지 않았겠지.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너희 집이 아니야. 다음 주에 잠금한다. 이 집에서 너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숟가락도 없다. 저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철규를 뒤로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곧 죽을 년이라 여겼던 존재가 그들의 모든 재산을 공중분해시키고 사라진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제주도에서 마지막 통쾌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대성 섬유 회장의 유산과 재산 150억 원 전액, 고독한 노인들을 위한 문화재단에 기부 결정. 가족들은 상속 지분 영원을 확인하고 충격. 저는 이지혜와 강준호가 충격과 후회에 빠진 채 저를 찾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곧 죽을 년을 잃은 것이 아니라 150억 원과 가사 노동자를 잃었다는 사실에 절규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던지고 집을 나선 이후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혜의 발악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실제로 150억 원대 자산을 가졌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기에 이 돈을 잃을 수 없다는 탐욕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며느리 이지혜는 다시 천사 며느리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방에 찾아와 어깨를 주무르며 눈물로 사죄했고 아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엄마, 지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사만은 취소해 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죽을 년으로 저장된 제 이름을 확인한 순간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사 문제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집도 그렇고 재산 정리도 어머니가 너무 충동적으로 하신 건 아닐까 해서요. 며느리의 말은 항상 재산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제가 예민하게 굴고 있다고 서로 속삭이는 대화를 제가 듣도록 일부러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엄마 언제까지 삐치실까? 그러게 좀 유치하시긴 해. 그냥 말로만 사과하면 될 텐데. 재산 정리한 거 취소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들은 저를 때 쓰는 늙은이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연기를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돈이 아닌 진심을 깨닫게 하는 최후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아파트 잠금일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호화로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불고기, 잡채, 계란말이까지 마치 성대한 생일상처럼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집에서 차리는 마지막 밥상이자 그들의 행복했던 과거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것임을.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가 방으로 돌아가자 저는 미리 준비해 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와 지혜가 와인을 마시며 느긋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혹시 얘 휴대폰에 저장된 내 이름 어떻게 돼 있는지 기억나니? 이지혜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표정을 굳히며 뻔뻔하게 공격해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시는 거예요? 설마 제 핸드폰 보신 거예요? 아니, 어머니, 이제 남의 핸드폰까지 몰래 보세요? 사생활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뒤에서 몰래 보시고 그걸 지금 와서 따지는 게 정상인가요? 며느리의 적반하장 태도에 제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 몰래 봐서 미안하다. 근데 지혜야, 그건 몰래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어.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캡처해 둔 화면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이지혜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농담이에요. 스트레스 풀려고 했던 말들이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함께 놀라운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집 매매 계약서다.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까 나 혼자 계약할 수 있었지. 다음 주에 잔금 받고 이사 나간다. 뭐라고요? 이 집은요? 150억 재산은요? 우린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부터. 너희 삶은 너희가 책임져. 그리고 150억 원은 이미 재단에 기부 처리 완료했단다. 여인은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해.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제발 취소해 주세요. 저희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강준호는 충격에 빠져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가족이면 적어도 나한테 곧 죽을 년이라는 이름은 안 붙였겠지. 나는 너희에게 돈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잔혹한 심판을 내린 거다. 너희는 나를 짐짝 취급했지만 나는 너희를 자식이라 믿었다. 그 배신이 이 모든 것을 끝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택시에 올라타자 뒤에서는 지혜의 울음소리와 준호의 절규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켰고 며칠 전 아들에게 보내둔 최후의 통지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오늘 밤 12시까지 지혜와 함께 내 친엄마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 내가 150억 중 너희 목 20%를 남겨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너는 끝까지 내 아내의 편을 들며 나의 존엄을 짓밟았다. 여인은 돈보다 나쁜 관계를 택했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저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재산은 이미 재단에 기부했지만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제가 제주도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서울은 지혜와 준호의 파멸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저를 떠났습니다. 저는 파산했고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저희에게 주려 했던 재산보다 엄마의 밥 한 끼가 더 소중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 제발 민준이에게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문자를 끝까지 읽었을 때 손주 민준이 때문에 제 마음이 아주 잠깐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면 이들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150억 원을 뺏은 것이 아니라 150억 원을 걸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쳤다. 너희는 곧 죽을 년을 잃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지금 저는 곧 죽을 년이 아니라 존중받는 박순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만을 위한 커피를 마십니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의 인생을 걸고 떠나는 것은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이자 당신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걸고 떠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인사 말씀 작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존중은 어떤 의미인지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